안녕하세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100세 시대에서도 황혼역에 접어든 80대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양로원에서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젊을 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가난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죠. 저도 젊을 적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도 못 해보고 그렇게 그날 하루 배고프지 않으려 사는 게 전부였네요. 그래도 저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철국일이 꽤 많은 돈을 벌어 주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쌀 한 대 살 돈이 없어서 밥을 굶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 공장 저 공장으로 월급을 높여서 옮기다가 나중에는 공장장도 하고 더 나중에는 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한참 건설붐이 일던 70년대 초에 꽤 돈을 벌 수 있었네요. 물론 제 사업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갓집의 도움이 컸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내가 경영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가능했던 일이죠. 아내와 저는 제가 20살 어린 나이에 공장장으로 취직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동갑으로 공장 사장님의 딸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님이었던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딸과 이어주시려고 꽤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애를 쓰셨다고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시대에 드물게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또 하고 싶은 공부가 있던 아내는 결혼을 하라고 성화를 부리는 부모님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맞선을 보라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싫다고 했다죠. 결국 장모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셔서 간신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인연이었는지 저를 만난 아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저버리고 만난 지 6개월이 안 되어서 저와 한 이불을 덮는 사이가 되었죠. 게다가 장인어른께서는 원래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데다가 아내가 저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더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저에게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미옥이 시집가는 거는 구경도 못할 줄 알았네. 결혼할 생각도 없고 학교다 뭐다 밖으로만 도니 머리를 빡빡 밀어서 집에 앉혀놓질 않았겠나. 그러면서 장모님은 저를 마치 아내의 인생의 구원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제 인생의 구원자였죠.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귀한 아들까지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그저 사담이지만 아내가 결혼을 그렇게나 거부했던 이유가 사실은 장모님과 장인 어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말했듯 아내는 외동딸로 자랐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항상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옛날이다 보니 둘째가 생기지 않아도 병원에 간다든지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하셨겠죠. 그저 아내를 두고서 네가 아들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이상하게 남자와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학을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나 또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 중에도 가부장적인 사람이 많았기에 더 그랬다고 했죠. 그 시대가 참 여자들에게 많은 걸 희생시키긴 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독선적인 남자와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해요. 그저 아무 간섭 안 받고 평생 하고 싶은 공부나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저를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참 신기했다고 해요. 특히나 저에게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여자도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제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로 통하는 그런 부분들로 아내와 저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내와 결혼을 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기분이었죠. 왜냐하면은 아내는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다니던 학교는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게다가 결혼한 여자가 학생인 경우는 특히나 없다 보니 임신을 한 아내가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아내는 끝까지 공부를 놓고 싶지 않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서 하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마음의 병이 되었던 걸까요? 그 이듬해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아내와의 짧은 결혼이 축복이면서도 또 평생 안고 가야 할 빚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아내가 죽고 그 상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몇 해를 못 보내시고는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들과 둘이서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지요. 아들은 세상 무엇보다 제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들이 태어난 날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생일을 한 번도 마음껏 축하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생일에는 아내의 제사상을 차려놓고는 그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멍하게 있기 일쑤였죠.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상처가 무뎌지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아내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아내의 제사상보다는 아들의 생일을 좀 더 축하해 주려 하였죠. 하지만 그땐 이미 아들이 제 엄마의 제삿날이라고 생일 같은 건 챙기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자란 후네요. 아들은 자라면서 말썽 한 번 일으킨 적 없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자라면 크고 작은 일들로 부모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할 줄 알았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하면서도 놀랍던 게 제 엄마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엄마의 그런 성품을 어떻게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아들의 성품은 경찰이 되는 걸로 더 빛을 발하게 되었죠. 하지만 부모로서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운 만큼 혹여 근무 중에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매번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야간 당직을 서는 날에는 잠도 못 잘 만큼 걱정이 되었네요. 그런 저를 보고 아들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나쁜 일도 저한테는 다 비켜가게 되어 있으니까 괜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아들의 말에 어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말해주는 날은 정말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 말이 아들과 제가 나누는 하나의 버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고로 죽던 날도 저는 편안하게 꿈속을 거닐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전의 일이죠. 그날도 아들은 야간 근무를 하며 저에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나쁜 일도 저한테는 다 비켜가게 되어 있으니까 괜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저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경찰로 근무하며 몇백 번은 더 들은 말이기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날 밤은 결국 저 말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장 옆길에 순찰을 나갔다가 뺑소니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날은 아들과 한 조를 이루는 동료 경찰이 비번이어서 아들 혼자 나갔다고 해요. 원래는 2명이 원칙이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또 항상 하는 일이다 보니 아들도 분명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워낙 CCTV나 차량 블랙박스가 많다 보니 어떤 범죄든 법망을 피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때는 마음만 먹는다면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뺑소니범도 그렇게 제 아들을 죽이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으니까요. 그 당시에 아들의 나이가 38이었는데 그때까지 좋은 처자를 만나지 못하고 아들은 말 그대로 총각 귀신이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가고 난 후 다른 건 몰라도 그 뺑소니범은 꼭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그 범인은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강도질까지 저질렀거든요. 여러 법의학적 근거로 봤을 때 사고가 나고 돈이 탐났는지 아들의 지갑과 시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제 인생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 사고 지점 몇 킬로 밖에서 범인의 차량이 찍힌 흐릿한 CCTV 영상이 증거의 전부였지만 그걸 가지고 온 데를 다 다녔네요. 심지어 사비를 들여서 외국으로 나가서 영상 분석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제 노력에 하늘이 감복하였는지 뺑소니 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대포차로 뺑소니범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뺑소니범의 DNA가 있는 머리카락이며 옷가지들이 남아있었기에 언젠가는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거기서 끝이 나고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네요. 그 세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범인의 DNA와 같은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말도 안 되게 허비한 거죠.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범인의 옷가지며 뭐 그런 걸로 나이와 성별을 추리고 또 차가 발견된 곳, 사고가 난 곳 등 지역을 추려서 그 또래 남자들의 흔적을 찾아갔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는 사이에 장인어른과 아내의 도움으로 읽어놓은 사업은 완전히 끝장나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살던 집 한 채와 사업을 정리하며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제 입 하나 겨우 풀칠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을 죽인 범인을 제 손으로 잡는다는 거는 더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죠. 결국 저는 아들의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늙은이가 되고 말았네요. 참, 그때는 나쁜 마음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20년을 더 살았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세상을 등지려고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그런 결심이 한 번에 사라지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낮부터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는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아들 또래의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20년 전 아들이 죽기 전 그 나이대라는 말이죠. 저는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굴 찾아오셨소? 여긴 나밖에 안 살아서 찾을 사람이 없을 듯한데 말이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젊은이는 저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혹시 김광태 씨 아시나요? 젊은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20여 년 전 죽은 제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들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생면부지의 청년을 일단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알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젊은이의 입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동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어르신께선 저에 대해서 들으신 게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고개를 가로젓자 젊은이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선 젊은 시절에 경찰 지망생인 학생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셔서 두 분이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과 헤어지고 어머니는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그분과 사이에서 태어난 저를 키우시면서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는 그 경찰 지망생이 제 아들 광태라는 걸 얼마 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성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나 아버지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 건 아닐까 여기로 올 때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뵙고 싶은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니 이해해 주십시오, 어르신. 그러니까 아비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저의 손주 녀석이 이미 제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 손자의 쌍꺼풀 없이 갸름한 눈이 죽은 아들의 눈과 똑 닮은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이 죽은 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손자 앞에서 쏟고 말았습니다. 제 속사정을 모르는 손자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한참 뒤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에 저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대로 찾아왔구만. 제대로 찾아왔어. 그런데 이걸 어쩌냐. 내 아들,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구나. 어르신의 아들이요? 그럼 어르신께서 제 할아버지란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손자와 저는 서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자식까지 낳은 여자와 헤어지고 그 길로 쭉 혼자 살며 애비속을 태운 것이 괘씸하게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죽어서도 이 애비가 외롭게 살까봐 걱정하여서 늦게라도 손주 녀석을 보내준 것은 아닌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손자와 저는 늦게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죠. 손자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다가 얼마 전 여자를 만나 결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넉넉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서 단칸방이 신혼집이지만은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손자 며느리와 함께 저를 보러 오겠다고 하였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이야기를 끝냈고 손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손자와 손주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 며느리는 처음 본 저에게 싹싹하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할아버님, 이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할아버님 옆에서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 말만 듣는데도 이미 외롭니 어쩌니 하는 기분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용돈을 손자 부부에게 주었어요. 얼마 되진 않는다만 이 해례비가 너희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거절 말고 받아뒀다가 둘이 맛있는 거라도 사 먹거라. 그 뒤로도 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를 찾아와서 함께 밥도 먹고 또 어떤 날은 저희 집에서 잠도 자고 갔죠. 20여 년을 혼자만 살다가 집이 북적거리니 세상 행복이 뭔 줄 알겠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두 아이에게 저와 함께 살자고 청하고 싶었지만은 요새 세상에 누가 시어른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 욕심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주가 저를 찾아와 가까이 살면서 모시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근처에 집을 얻을까 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근처에 사는 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여기 들어와서 모시고 싶지만 할아버지도 평생을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셨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분명 불편하실 테니 그냥 요 근처로 얻어서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니? 나야말로 너희가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하지만은 늙은이가 집만 될성 싶어서 말을 못하지 않았겠냐. 너희만 괜찮다면은 난 이 집에서 우리 손주 부부와 함께 남은 여생을 살고 싶구나.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더 미련이 남겠니? 손주는 제 말에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용달 트럭으로 가져온 두 부부의 세간살이가 말이 아니더군요. 저도 자식 보내고 한참을 일이고 집이고 전부 손을놔서 엉망이지만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렸다는 손주 부부의 짐은 그냥 두고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서 가전제품 매장이며 그릇 생필품 매장을 돌면서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다시 구입하였습니다. 저야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남은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니 아들이 죽고 이를 손에서 놔버린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또 혼자 남아서 돈을 벌면 뭐하나 생각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손주와 손주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증손주를 생각하니 돈 한 푼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노년의 저에게 마지막 목표가 되었네요. 저는 손주에게 큰 돈을 물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집이며 남은 재산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돈을 벌어서 남겨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도 신청하여서 오랜만에 다시 일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얼마 뒤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처음에는 서로가 위한답시고 조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주가 말했듯이 제가 혼자 사는 게 익숙했기 때문인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겼죠. 사실 늙은 저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기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며느리는 저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받는 듯 하였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밥을 먹을 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얼굴의 감각들이 둔해져서 뭘 흘린다거나 묻히는 경우가 제법 잦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손주 며느리가 저와 함께 밥을 먹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는 걸 여러 번 보았죠. 이뿐 아니라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엔 손주 며느리가 꼭 화장실 청소를 하더군요. 나중엔 제가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서 청소를 하고 나오긴 하였네요. 그리고 처음엔 셋이서 빨래통을 같이 썼기에 저도 그렇고 손주 며느리도 그렇고 빨래를 돌릴 땐 세 명 걸 한꺼번에 빨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빨래를 돌리고 나면 손주 며느리가 둘의 빨래만 다시 한 번 더 세탁기에 돌리는 걸 알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노인 냄새가 나서 찝찝해하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저는 빨래를 돌릴 때는 제 것 따로 손주와 손주 며느리 빨래 따로 이렇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이 손주 며느리에게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불편한 부분을 많이 감수하며 지냈죠. 그랬기에 저도 조심하려고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또 그런대로 극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제가 공공근로를 다니다 보니 오전 중엔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또 제가 퇴근하여 돌아오면 손주 며느리가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았기에 서로 부딪힐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되었죠. 손주 며느리는 따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친구들과의 모임이며 또 몇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 것에 무조건 찬성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미 말했다시피 손주가 사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엔 사회생활도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인지 손주와 손주 며느리는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으로서 그걸 지켜보니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전날 손주와 돈 때문에 크게 싸운 손주 며느리를 불러서 돈을 좀 쥐어줬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밤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또다시 싸우는 거를 제 방에서 듣게 되었거든요. 손주가 먼저 지 부인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사온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낭비할 때야? 나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빚 갚으려 혈안인데 넌 편안하게 집구석에 앉아서 이런 호사나 누리는 거냐고? 내가 뭘 편안하게 앉아 있다는 거야? 당신 할아버지 돌보는 건 전부 내 몫이잖아. 물론 나도 할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불만 없이 하는 거지만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아. 내 돈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이 알아? 두 아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손자 녀석에게 빚이 있다는 말이 제 귀에 콕 박히는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아이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빚에 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손주와 손주 며느리는 제가 들었다는 것에 꽤나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저에게 전부 털어놓았죠. 손주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이가 몇 년 전에 큰 사업을 한다고 덤비다가 전부 말아먹고 큰 빚만 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다 보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은 아무리 갚아도 매일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물어보니 꽤 큰 돈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은 무리 없이 갚아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어요. 물론 얼마 되지 않던 재산도 손주 부부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은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면은 공공근로로 번 돈을 1,000원짜리 한 장까지 탈탈 털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일을 하다가 엉치뼈를 다치게 되었고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이제 제 수중에서 나갈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지자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절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동안 제가 움직일 수 없어서 손주 며느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제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저것 반찬을 하는 소리며 냄새가 나는데도 제 밥상에 차려진 거는 찬밥 한 공기와 다 쉰 김치가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김치 좋아하셔서 제가 특별히 맛있는 부분 가져왔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 늙고 돈 없는 게 서럽다는 거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엔 제가 불을 켜면은 그것도 아깝다며 손주 며느리는 제 방 전등을 쏙 빼가더군요. 우리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굳이 필요도 없는 전기를 사용해야겠어요? 할아버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나중에 몸이 나아서 제가 물을 쓰면은 또 물을 쓴다고 뭐라 하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고 숨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노숙자가 되어서 둘의 구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네요. 그런데 때마침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말하길 할아버지가 돈 찍어내는 기계라면 원이 없겠다. 맨날 돈은 없는데 우리 세 식구 생활비만 해도 이게 얼마야? 지긋지긋하다. 어우 정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보험에 요양원 비용 전부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보험으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우리 셋 전부 사는 길이지. 답답하다. 저 노인네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 이러더군요. 그런데 이때 제가 깨달은 건 돈이 필요하다고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요양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도 그렇고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했던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제야 저는 늦게 만나게 된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사실은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뺏긴 마당에 늙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둘에게서 벗어나기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참, 그런데 사람이 한번 모질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끝은 없나 봅니다. 손주와 손주 며느리는 제가 떠나는 걸 섭섭해하기는커녕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돕는 거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둘에게 소름이 끼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들어갔네요. 그렇게 둘과의 인연이 전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저는 문득 친손주가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하는 일인데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가 없었네요. 결국 저는 DNA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손주의 머리카락을 가지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손주와 손주 며느리 모두 집을 비웠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없는지 확인하였지만 좀 전에 청소를 했는지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 부부의 방을 뒤졌어요.
그러다 장롱 서랍 안에서 믿기지 않는 물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아들의 지갑이었죠. 그 지갑은 앞서 말했듯 아들을 친 뺑소니범이 훔쳐간 거였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빨리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 하수구 구멍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빼내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아들의 파트너로 입사부터 함께 일했던 경찰을 찾아갔죠. 지금은 경찰서장으로 높은 직급에 있더군요. 저는 아들의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갑과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네요. 얼마 뒤 아들의 친구인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인의 DNA와 제 손주라고 찾아온 그놈의 DNA가 일치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행세를 하던 그놈은 이미 도망을 가고 난 후였죠. 제가 아들의 지갑을 찾아 나올 때 미처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뺑소니범은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서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결국 이렇게 범인을 코앞에 놓치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범인에게 주기까지 했으니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몇 달을 저는 삶의 의욕을 또다시 잃고 시름시름 앓았네요. 하지만 하늘이 이번만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범인이 도주를 하고 몇 달이 지나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게 된 것이죠. 이번엔 눈앞에 있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가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전복되어 도랑으로 빠져서 손주 행세를 하던 범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손주 며느리 행세를 하던 그 여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되어서 현재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까지 가는 긴 과정을 거쳐 둘에게 뺏겼던 집과 재산을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손주 며느리라는 그 여자의 면상을 보러 병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허울을 벗어던지고 악랄하게 저를 맞아주더군요. 냄새나는 늙은 영감탱이 걷어주니까 고마운 줄은 모르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네 성질머리 때문에 네 자식이 벌을 받은 거야.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병원을 나섰네요. 그리고 손주 며느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진행하였고 얼마 전에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아들의 범인에겐 그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눈을 감아 아들과 마누라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별나고 다양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정말 별나고 믿을 수 없는 과거가 있어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농부였던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저의 운명이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저는 꿈이 있어서 서울로 나가서 살려고 했었어요. 도시에 나가서 남들처럼 회사 다니며 살고 싶었지만 엄격하고 보수적이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며 홀로 타지에 갈 용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허구한 날 결석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고 다른 농부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친구들 중 저만 그랬어요. 친구들은 농사는커녕 밭에 들어와 흙도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불만이었지만은 나중에 모두 내 것이 되니까 그러려니 하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저에겐 어릴 적부터 단짝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실명을 언급하기 그러니 영수라고 칭할게요. 영수와 저는 초, 중, 고 학창시절을 모두 함께한 친한 친구였습니다. 영수도 저와 같은 운명이라 농부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는 배추 농사를 지었고 태풍만 오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수가 뭔가를 결심한 채 저를 찾아왔어요. 품종을 바꿔 같이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자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블루베리가 유명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때에는 블루베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제 배추밭과 영수의 배추밭을 하우스로 개조해서 블루베리를 키워서 중간 유통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도 저렴하게 블루베리를 사고 저희 또한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아니 일석백조가 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었죠. 그러나 보수적인 아버지는 무슨 블루베리? 말도 안 되는 서양 열매를 농사 짓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배추가 최고의 농사란 말이야. 당치도 않으니까 다시는 헛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블루베리는 절대 안 된다며 큰 소리를 내셨지만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였으니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아버지 몰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블루베리 씨로 밭을 도배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화만 낼 뿐 밭을 갈아버릴 수는 없었죠.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이 다음에 장가가면 마누라도 갈아치우겠다 이놈아 하시면서 화를 내셨고 저는 아버지 이게 제 운명이에요. 블루베리가 제 운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보시기만 하세요.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테니까 말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영수도 저도 숙련된 농부였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인터넷으로 블루베리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판매량이 부진해서 부모님께 온갖 욕을 먹어야만 했어요. 이 많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하나 걱정되었고 그렇게 친하던 영수까지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텔레비전에서 블루베리가 한번 소개되자 불티나게 팔리다 못해 블루베리가 모자란 상황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저와 영수는 큰 성공을 예감했고 땅을 더 사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홍기가 꽉 차서 결혼이 급해졌어요. 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조금만 늦으면 아무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특히 농부의 아내는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꺼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영수가 장가를 간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해댔어요. 글쎄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사먹는 여자 소비자였는데 직접 농장까지 놀러 왔다가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영수의 아내 될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너무 놀라 입이 떡하고 벌어졌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던지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영수 같은 촌놈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바로 돈이었어요. 블루베리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억소리가 났으니 그걸 보고 팔자를 고쳐보려고 내려온 여자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이후에 저와 영수의 아내인 미정씨와 셋이 밥을 먹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영수가 너무 부러웠어요. 질투도 나고 샘도 났고요. 그래서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봐 말을 아껴야만 했어요. 그렇게 무뚝뚝한 저를 보며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 미정씨는 천사 그 자체였고 보면 볼수록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여자였죠. 만식씨, 이것 좀 드세요. 만식씨는 맨날 멸치볶음만 드시더라. 야채 좀 먹어요. 편식하면 여자가 안 따라와요. 하며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영수에게 야 영수야, 너 진짜 장가 잘 갔다. 재수씨 같은 여자를 어떻게 꼬신 거냐? 비법 좀 알려주라. 나도 재수씨 같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며 재수씨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나는 여자 없이 나이만 한 살 한 살 먹어갔어요. 그리고 더는 안 되겠는지 저희 집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베트남 여자와 국제 결혼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외국 여자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없다. 그리고 너 정도면 베트남 아가씨 중에서도 제일 어리고 예쁜 처자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더 나이 들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트남 아가씨 사진들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아버지 말씀에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예쁜 여자들이었답니다. 그중 한 여자는 미인 대회에도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그 여자를 선택했고 아버지는 당장 돈을 붙여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실물로 본 베트남 처자는 제가 살면서 본 여자 중 가장 예쁠 정도의 미모였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된 저희 상견례에서는 결혼식 없이 바로 살림을 차리기로 했고 처가에 매달 얼마씩 돈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렇게 베트남 아내와 첫날 밤을 가졌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답니다. 저도 아내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서로를 원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사랑을 나누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부터 안았을 정도였죠. 제가 영수를 부러워한 만큼 영수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야, 이 시골에 빛이 난다 빛이 나. 어떻게 저런 아내를 얻었냐? 진짜 부럽다 친구야. 나도 국제 결혼을 할 걸 그랬나? 라면서 제가 미정 씨를 보며 제가 건넨 말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네가 더 부러워. 인연이 되어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잖아. 나는 알잖아. 국제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 하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영수는 야 임마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네 처는 농장일도 잘 도와주고 성실하잖아. 그런데 우리 아내 봐라. 얼굴만 예쁘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해. 난 요즘 네가 부럽다 친구야. 재수 씨한테 잘해줘라. 알겠지? 영수는 제 아내에게 늘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미정 씨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베트남 요리를 해주기도 했답니다. 제가 봐도 저보다 나은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관련된 음식이나 문화 같은 거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하다못해 베트남어 책을 사서 공부까지 했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감동했고 그 감동은 매번 뜨거운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와 영수의 블루베리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었어요. 그리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죠. 그래서 저는 처가에 붙여야 하는 돈보다 2배를 더 보냈답니다. 매일 아내가 농장에 나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더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많이 하는데도 저희에게는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건 영순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저보다 오래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이세가 없는 게 조금 이상했죠. 저는 영수에게 말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가 나 사실 아내랑 별로 안 좋아 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아? 둘이 싸웠니? 그렇게 묻자 영수는 손을 흔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와 나 둘 다 잠자리를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 궁합이 안 맞는다고들 하잖아. 창피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잖아. 너는 어때? 아내랑 사이 좋아? 저는 영수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밥 먹다가도 눈 맞아서 사랑을 나눈다고 말하면은 영수가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정도야. 영수 너희 부부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아니면 권태기라도 온 거야? 제 물음에 영수는 처음부터 나는 노력하면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억지로라도 노력해서 아이는 가져야지. 라면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정 씨를 처음 본 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아내가 아무리 어리고 예쁘다고 해도 재수 씨의 기품과 아름다움은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지금 영수와 안 좋다고 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됐다는 못된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몸에 좋다는 한약과 임신이 잘 된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었는데 하늘은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부모님의 성화는 더 심하셨고 당장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고 오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내와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는 길에 뭔가 느껴졌어요. 저와 아내 중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검사를 받고 간호사는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문제는 바로 저한테 있었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거였죠. 아내에게는 하나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기만 해도 이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거기다 대고서 저 씨 없는 수박입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우리 부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전했고 임신은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생길 거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을 나누다가 침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이를 기다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수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부부와 영수 부부는 여행 계획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목표한 금액이 채워지면은 여행을 떠나곤 했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돈은 채워졌고 제주도로 넷이 즐거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제 아내는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제주도를 다녀오고 나서는 제주도가 그립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 넷은 더 깊은 사이가 되기도 했어요. 미정 씨와는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술에 취한 미정 씨가 저에게 난 영수 씨보다 만식 씨가 더 좋더라.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바라봐주고 너무 부러워요. 내가 영수 씨가 아니라 만식 씨하고 인연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며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어요. 순간 기회다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는 맺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만 토닥이고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미정 씨가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미정 씨. 라고 소리를 치자 만식 씨도 저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저 좋아하고 있잖아요. 솔직해져봐요. 라며 저를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미정 씨를 좋아합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영수가 있잖아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거로 해요, 미정 씨.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시골로 돌아왔을 때는 저를 보고 민망해하던 모습이 보였지만은 제가 어색하지 않게 대해주었고 다시 친한 재수 씨와 도련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것 같던 제 삶에 폭풍과 쏟아지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글쎄 씨 없는 수박이었던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행복해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떤 놈하고 바람이 난 거야? 아버지가 임신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아내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분가하고 싶다고 말이죠. 저와 아이와 셋이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틈이 없는 아버지가 손주 볼 생각에 못해줄 게 뭐냐 하시며 근처에 있는 주택을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 둘만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아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아이의 태교도 열심히 했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아내는 외출을 자주 했어요. 좋은 거 많이 봐야 한다며 시골길을 많이 돌아다닌 거였죠. 그런데 그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 길게는 5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제가 아무리 촌놈이어도 이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기다려봤지만은 변함없이 외출이 잦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괜히 못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요즘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 어려워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나 씨 없는 수박이야. 임신이 불가능해. 네가 어떤 놈하고 놀아놨는지 알아야겠으니까 불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치미를 뗐어요. 절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맹세한다고 했죠. 바람 피우고 시치미를 떼는 건 전 세계 공통의 언어였나 봅니다. 저는 아내를 놔주고서 나중에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전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괜히 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잠자리를 요구했지만은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발 나가서 외도를 하길 바랬죠. 그래야 이혼하는 게 수월하고 위자료도 빼앗기지 않으니까요. 얼마 뒤 저는 여느 때처럼 농장에서 농약을 뿌리면서 블루베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일하고 있었죠. 아내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집에서 쉬거나 산책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우스를 몇 번이나 둘러봐도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이웃집에서 쓰레기라도 태우는 건가 생각하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농사 중에는 전화를 거의 받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를 받고 싶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봤더니 아내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죠. 뭐가 먹고 싶어 전화를 한 건가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선생님 집에 불이 나서 아내분이 크게 다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후송 중이니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고 구급대원은 침착하게 천천히 전달했어요. 그리고 저는 농사일을 접어두고 당장 달려나갔답니다. 정신이 없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택시가 제 앞을 지나가서 바로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고 아내를 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발가벗은 아내의 몸은 여기저기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저는 간호사에게 원래 화상 환자들은 이렇게 옷을 벗기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발견 당시의 모습이라고 대답했어요. 화상 상태는 심하지 않았는데 연기를 많이 마셔서 깨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곧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아내였는데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영안실로 옮겨지고 저는 아내가 안치되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옆자리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제 절친한 영수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제 아내와 함께 있다가 먼저 죽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신을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단언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정 씨가 영안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바람피운 상대가 영수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요즘 어딘가 달라 보이던 영수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저에게 과도한 친절과 뭔가 미안해하는 표정들까지 모두 기억이 났고 배신감이 끌어올라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아내와 영수는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해 제 집에서 그 짓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주전자를 까먹었고 결국 화재를 피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태껏 아내가 외도한 남자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 영수였고 아내 뱃속의 아기도 영수의 아기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수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주고 싶었지만 영수와 아내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게 불륜의 결과일까요? 천벌을 받은 걸까요? 저는 슬퍼해야 할지 시원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이 뒤엉켜서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제 아내와 나 몰래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저와 미정 씨는 함께 장례식을 치렀어요. 미정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찬 얼굴로 억지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의 곁을 기대며 버텨냈어요. 매일 슬픔은 지속되었지만은 아내와 영수가 그립진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두 사람이었는데도 더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의 머릿속에서 금세 지워질 것 같았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아무도 말리지 않을 테니 둘이 잘 살면 다행이겠다 생각만 할 뿐이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블루베리 사업을 혼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의 블루베리 농장은 다른 사람한테 팔렸고 그곳에 농사가 아닌 펜션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만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마케팅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탓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늘어났고 판매량은 사업 초반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추 농사 때보단 훨씬 수입이 좋았으니 손해보는 농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품종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이었던 미정 씨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시골에 남기로 했어요. 남편이 미정 씨에게 남겨준 건 사망보험금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는 도시로 가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와 미정 씨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정 씨는 제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연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연인과 친구 사이를 맴도는 관계처럼 1년을 지낸 것 같았어요.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술에 취해서 저에게 다가온 미정 씨를 뿌리쳤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였는데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미정 씨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사랑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미정 씨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허구한 날 저에게 찾아오던 미정 씨와 제 사이는 동네에 소문이 날 대로 났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짝은 옆에 있어야 한다며 과거 신경 쓰지 말고 미정 씨를 꼭 잡으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미정 씨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영수는 매번 말도 안 통하고 잠자리가 맞지 않아 괴롭다고 토로했었는데 저와 미정 씨는 환상의 커플이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너무 잘 맞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분명 불임이었는데 지금의 아내가 제 아이를 가진 거죠. 아내는 24시간 저와 붙어있기 때문에 외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10달 뒤 제 아내는 저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겨주었고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더없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둘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운명에 휘말렸다가 제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40대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니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 바람에 큰 아이 친구들의 부모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었습니다. 제가 동생이 있다면 동생 나이쯤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저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기도 했고 학부모들과 자주 어울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월차를 내서 학부모 모임 후 밥을 사기도 했고 차를 사기도 하면서 정보도 얻고 또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깐깐한 엄마들은 일하는 엄마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색해하는 저를 감싸주며 도와준 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크고 성격이 밝은 학부모였죠. 우리 애는 무뚝뚝한 남자아이인데 그 엄마의 아이는 야무진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친해지려고 그랬는지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애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짝을 하려고 꼭 옆에 앉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엄마들끼리 수다도 떠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친해지면서 사교성 좋은 그 엄마와 언니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남편이 출장이 잦아 집에 자주 못 온다면서 한탄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와 자신 둘뿐이라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생이 안쓰럽기도 했고 저 또한 남편과 주말 부부라서 주말에도 그 동생네 집에 가서 자주 놀고 오곤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도 친한 동생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말에 안 됐다며 김장을 할 때 불러서 함께 보쌈을 해 먹기도 하고 김장김치도 싸서 주곤 했어요.
가끔씩 가는 그 집은 상당히 깨끗했는데 동생 임신한 사진과 돌잔치 같은 사진들로만 진열되어 있어 남편 얼굴을 본 기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집에 잘 오지 않는 모양인지 제가 자주 가는데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도 주말에만 겨우 남편을 보는 터라 서로의 남편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 동생과 더 친해진 계기는 둘 다 술자리를 좋아하는 탓에 집에서 술을 사다 놓고 마시는 일이 많아지면서입니다. 그 동생은 저같이 숫기 없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장도 강해서 굉장히 화끈하고 매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솔선수범해서 선생님들에게 의사전달을 하기도 했고 리더랄까? 그런 기질이 다분한 엄마였기에 저는 그 동생을 더욱 좋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남편과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는 한량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옷이라며 빨래거리에 걸려진 옷을 봤는데 빨강, 분홍, 알록달록한 색 등 일반 남자들이 입기 꺼려할 만한 색깔과 스타일의 옷들이 걸려 있어서 어떤 성향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동생은 그래서 남편이 철이 없는 듯 보인다고도 말했어요. 여전히 남편과 가끔 나이트를 다닌다고도 하길래 뭐 남자들이 철없는 건 다 그렇지 젊게 사네 라고 말해주었죠. 한편으로는 결혼 후에도 그렇게 즐기고 사는 점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이 집에도 자주 안 와서 자신도 시댁에 잘 안 간다며 본인도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애를 키워서 너무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시어머니도 동생이 혼자 애를 키우는 것 같아 미안해서 명절 때도 부르지 않는다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니 시댁이라도 자주 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들은 다들 시댁을 어려워하니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술 마시는 중인데 아이들을 우리 집에 맡기고 자기랑 술 마시러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달라 부탁을 드리고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생은 벌써 좀 취한 건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저는 조금만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언니, 지혜 엄마 알지? 나 진짜 완전 열받아서 걔네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가끔 넷이 한잔 하거든. 유치원 운동회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근데 지 남편이 회사 사람들하고 나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을 봤다는 거야. 아니 그 어두운 데서 어떻게 알아봐? 확실하지도 않은 걸 왜 말하고 다니냐고. 혀가 꼬부라져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내용은 이해했어요. 언니, 근데 그 자식이 다른 여자랑 있었대. 아, 진짜. 뭐?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고 주변을 돌려보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지 않아, 언니? 내가 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데. 결국 동생은 술에 취하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어린애처럼 펑펑 우는 동생을 안쓰러워 쳐다보며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이혼할 거야. 언니, 내 전화기 좀 꺼내줘. 취한 데다 흥분한 상태라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크다 보니 어떻게 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곧이어 남편과 통화가 되었는지 갑자기 동생이 소리쳤어요. 야, 너 이 새끼 놔두고 바람을 펴? 이씨, 너 나이트 갔었다며. 어떤 년이랑.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부리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창피해서 온 힘을 다해 말렸습니다. 좀 진정하자, 어? 사람들 다 놀랜다. 너 지금 빨리 와. 와서 누구랑 바람 폈는지 빨리 말해. 저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취해서 더 이상 몸을 못 가누는 동생은 저에게 쉽게 전화기를 뺏기고 주저앉았어요. 전화기를 뺏은 저는 다급하게 가게 위치를 말하고는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다고 말하는데 동생이 바닥으로 쓰러질 것 같아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리고 말았죠. 어찌됐든 위치는 말했고 동생 상태를 알고 있으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집에 늦는다고 애들 함께 재워달라고 엄마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어디선가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기 웬일이세요? 형수님, 어쩐 일... 도련님은 말을 하다 말고 탁자에 쓰러진 동생을 발견했는지 갑자기 우물쭈물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는 동생하고 술 마시다 동생이 취해서 동생 남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에 도련님은 갑자기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저는 저 먼저 좀... 말을 얼머무리며 나가려는데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씨, 너 잘 왔어. 이리 와, 여기 앉아. 동생은 술 취한 몸으로 일어서며 손으로 도련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뭐지? 라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고 허둥지둥 얼굴이 새빨개진 도련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어요. 순간 술이 확 깨며 정신이 드는데 이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도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진짜예요? 도련님 진짜 얘 남편이에요? 도련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애꿎은 머리만 휘젓더니 그게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정리할게요. 도련님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도련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도련님 결혼한 유부남인데 지금 얘가 지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련님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떡해. 그러던 도중 갑자기 동생이 도련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뭐야? 그년 누구야? 나이트 누구랑 간 건데? 동생은 도련님같이 대화를 듣지 못했는지 자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동생을 진정시키고 몸을 안고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늦어서 애들 때문에 집으로 가야 하니까 도련님에게 상황 정리해서 형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도련님도 도련님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 동생이 내연녀였다는 것에 너무나 기가 막혔고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내연녀에 아이가 있으니 그럼 아이들끼리 사촌지간이 되는 건지. 이건 말로만 듣던 혼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 감당이 안 돼서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말하자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동생네 집으로 향하더군요.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도련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치려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도련님을 바닥에 내던지고 말했어요. 야,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이래? 재수씨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소리소리 지르자 방에 있던 동생이 술이 깼는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이 황당한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동생이 얄미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야, 너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속여? 이 사람 우리 도련님이야. 제 말에 동생은 이제야 정신이 드는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네 도련님이라고? 남편은 일단 본가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주저앉아 있는 동생을 뒤로하고 도련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셋은 본가로 향했고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련님에게 욕을 해대더군요. 갑자기 들리는 욕설에 놀라서 나오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며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정은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자식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한 번 바람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두 집 살림하고 있었어요. 형, 그러지 마. 엄마도 알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 두 집 살림? 당신 말 좀 해봐. 어머님은 이제야 체념하는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희 시댁 내막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사실 막내 동서가 성질이 좀 고약한데 그래도 강단이 있어서 공부하는 도련님의 학비까지 본인이 감당하며 도련님을 실용음악 교수라는 자리에 올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기도 하고 자궁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시아버님은 극진한 내조로 도련님을 사람 만들어준 동서를 너무나 예뻐하셨고, 반면 시어머님은 늘 도련님 길을 죽이며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를 몹시 싫어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도련님이 학교 행사 관련 문제로 나이트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쩌다 동생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는데 동생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바라던 손주 소식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이 엄마에게 동생을 어쩔 수 없이 쉬쉬하며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질이 고약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을 푸념으로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잘못했다며 말을 끝내시기가 무섭게 바로 아버님의 손이 어머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말릴 사이도 없이 갑자기 때려버린 아버님의 행동에 남편과 도련님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차마 이런 상황은 예측 못하셨는지 엉엉 울어버리셨고요.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에 모두들 당황했지만 이 사단의 근원인 도련님이 아버님의 팔을 잡으며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탈을 쓰고 니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그러다 천벌받아 이놈아. 막내 아기가 그 아픈 몸으로 뒷바라지를 몇 년을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넌 여자 끼고 놀고 사고를 쳐? 그리고 애미라는 사람이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빨리 깨우치게 혼을 내야지. 그걸 오히려 감싸? 그리고도 밥이 넘어가? 둘 다 당장 막내 아가한테 가서 빌어. 뺨을 맞은 어머님은 억울하셨는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손자 보겠다는 게 잘못됐어? 이미 생긴 목숨인데 어떡하냐고요? 어차피 막내 아기도 못 낳는데 이렇게라도 생겼으니 다행 아니냐고? 어머님이 편을 들어주자 도련님도 한마디 거들었죠. 아버지, 나도 힘들었어요. 성격 아시잖아요. 저도 기죽어 살다가 모처럼 저 받들어주는 여자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남자밖에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 뒷바라지 해준 조강 지쳐버리고 끝내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냐? 아버님의 호통에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도련님을 보며 아버님은 더 화를 내며 다시 손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신 못 차렸어? 일로 와. 더 맞아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교수란 놈이 제자들 앞에서 좋은 꼴이다. 네가 그러면 학교 자리는 무사할 것 같으냐? 아버님은 둘 다 보기 싫다고 얼른 썩 꺼지라며 다시 때릴 무언가를 찾으시고 계셨고 그 틈에 도련님은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본처가 온다고 좀 와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몇 년간 동생처럼 지낸 관계가 있으니 외면도 못하겠고 그래도 동서는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인데 동서가 안 됐기도 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다 알게 될 사실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네요. 고민하느라 조금 늦게 도착한 동생네 집은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옷가지며 그러시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동생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따귀를 얼마나 맞았는지 입술도 처져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던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 이 여자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게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이런 관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동서 미안해. 진짜야. 말도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던 동서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다들 이러실 수 있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동서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서 맘 잘 알지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휴, 나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억울하다며 입을 열더군요. 언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유부남인 거 임신하고 알아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혼할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애 낳은 거예요.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나도 혼자라 외로우니까 애라도 만들어서 가족 만들고 싶었는데. 울음바다가 된 그 자리에서 저도 눈물이 나 여자 셋이 울고 말았습니다.
울음을 그친 동서는 툭툭 털며 일어나 동생에게 말했어요. 나 죽어도 이혼 안 해. 네가 알아서 떨어져. 빨리 끝내지 않으면 또 와서 너 이 바닥에 못 살게 할 테니까. 애도 데리고 가. 난 그 애 못 키워. 딱 부러진 정리에 역시 성질이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저보고도 이어다 만나지 말라는 엄포를 놓고 본가로 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너도 피해자인데 나는 내 집안 사람이니 동서 편 들 수밖에 없어. 나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 그래도 다행히 아이 뺏을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 데리고 가서 잘 키워. 도련님께 양육비 잘 받고. 못 도와줘서 언니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도 나 속였잖아.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살아. 그동안 속인 건 얄밉지만 결국 동생도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가로 갔더니 거기서도 도련님 머리를 뜯고 한바탕 난리를 부린 모양이더군요. 이미 동서는 화가 폭발한 상태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아가. 나도 처음엔 얘를 잡았는데 이미 애를 가진 걸 어쩌겠니?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핏줄이란 얘기에 동서는 또 한 번 눈빛이 달라지며 도련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서의 모습에 도련님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아니야, 진짜 정리할 거야. 정리할게. 잘못했어. 도련님은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울먹이면서 도련님을 막아서며 동서에게 사과하셨고 아버님은 혀를 차며 머리를 흔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 번 더 사과하마. 정말 면목 없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주렴. 내가 다신 그 여자 못 만나게 하마.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서, 화나는 거 정말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혼할 거 아니라면서.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응? 동서는 그래도 성질이 덜 풀렸는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다 도련님을 몇 번 더 때리고서야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들린 얘기로는 도련님은 동서 친정에서 또 한 번 진탕 맞고 몇 날 며칠을 동서네 친정집 앞에서 빌었다고 하네요. 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친오빠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갔고 제가 제안한 대로 양육비를 청구해 받기로 했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님은 핏줄을 아쉬워하며 정신 못 차리고 계셔서 아버님과 계속 싸우신다고 하고요. 저도 하루아침에 친한 동생을 원수처럼 봐야 하는 충격에 요즘 입맛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동생을 찾는 엄마들에게 대충 둘러대며 자칫 집안 망신 당할 뻔한 일을 그나마 제가 알아서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기가 막히시죠? 세상에 기가 막히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얼마 전에 큰맘 먹고 12년 만에 재혼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도 정리해보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은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신데렐라 같은 결혼이었어요. 28살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능력 있는 남자였던 회사 대표님은 저의 수수하고 욕심 없는 모습이 좋다고 했었고 26살이던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자기가 능력도 있으니 굳이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생활 수준이야 서로 맞춰가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대표님 집안은 원래부터 잘 살던 집안이라 예비 시댁 식구들은 돈 없는 집안 며느리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냐며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워낙 고집도 세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큰소리 떵떵 치고 살던 사람이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저를 적극 방어해주는 덕분에 어렵지 않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습성이 있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고 어려움 없이 자라서 그런 건지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도 갖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찰이 생기긴 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원래 살던 집인 서울 외곽의 3층짜리 전원주택에서 시댁과 함께 생활했는데 매일같이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울리는 물에서 놀아야 하는데 너도 여기가 불편하겠다. 그치?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타고난 것 자체가 다른데 쉽게 적응이 되겠어? 허허허. 하시며 비웃으셨고 제 표정이 안 좋아진 걸 보고는 농담도 못하냐며 혼자 깔깔대며 웃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행동을 말린 적은 없었고 항상 식탁에서도 책이나 신문 등을 보시면서 시어머니와 저에겐 관심도 없으셨네요. 전 시간이 지나도 적응은커녕 매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갈수록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남편이 그런 분위기에 적응해 간 건지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시아버지처럼 묵묵히 식사만 할 뿐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은 제 모습에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듯 화를 내더군요. 왜 엄마의 농담을 못 받아들여? 언제까지 불편해할 건데? 네가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내가 속이 좁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니,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오래 참아왔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쉬울 것 없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전 31살에 그렇게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진 것 없이 왔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했고 같이 살면서 쓴 생활비, 월세, 식비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가야 할 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제 지인들은 저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나 두둑하게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네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이렇게 살기로 한 것도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한 끝에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에 가게 하나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그렇게 혼자 12년을 살면서 이를 악물며 악착같이 살았네요. 일단 뭐라도 해야 하니 카페를 열었지만 생전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고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도 아니었었거든요. 게다가 돈이 없으니 직원도 쓸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빈 카페를 지키고 있는 날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갈 데가 있으니 좋더군요. 3, 4년 정도 욕심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돈도 좀 모을 수 있었고 계속 카페를 예쁘게 꾸며가며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샌가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카페로 소문이 났고 디저트 만드는 법도 배워서 익힌 덕에 예쁜 디저트 카페로 단골도 많이 생겼네요.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제 가게는 보통 커플이 많이 오시고 혼자 오더라도 잠깐 머물다 가시는 손님이 많았는데 몇 년 동안 혼자 오시는 남자 단골 손님 하나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결혼했던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요.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고백을 하길래 어려 보여서 안 된다고 직접 이야기도 했네요. 그래도 괜찮다길래 이러면 떨어져 나가려나 싶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 이혼녀라고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지금은 남편 없는 거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러더군요. 그 사람 말이 맞죠. 남편도 없고 그럼 연애해도 되는 것도 맞지만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나 혼자 꿋꿋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를 얻었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왜 또 흔드는 건가 싶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했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내가 겉보기에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인 게 티나서 그래요? 제가 가난해 보여서 싫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왜 저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싫다고만 해요? 정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자의 끈질긴 고백에 알겠다고 해버렸네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서도 아니고 단지 미안해서도 아니고 그냥 대단하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카페를 마감하고 공원을 거닐며 그 사람과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 한 캔 사서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사람은 30 중반인데도 순수하고 풋풋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순수하고 풋풋하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은 요리를 전공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리밖에 모르고 살아서 혼자 있을 때도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하루를 보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무 시간이 아니어도 먼저 가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할 정도로 요리에 열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우연히 커피 한잔하러 나왔는데 커피 맛이 괜찮아서 제 카페에 자주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엔 제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디저트도 괜찮았고요. 요리하는 사람이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밤에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만난 지 4개월쯤 되니 저도 이 사람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갑 사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고 말해 주었고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나 청소 도우미 등을 하기도 하시는데 고정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동생도 하나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느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대부분 생활한다고 하네요. 돈 없다고 구박받고 살았던 첫 번째 결혼의 악몽 때문인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남자라도 이젠 제가 여유로우니 이해해줄 수 있었고 저를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만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 깊게 생각한 끝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촐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초혼인 그 사람을 생각하니 대충 결혼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사람 집안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되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에 앞서 제가 가진 재산과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놓았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래도 나이 33이면 1000만 원은 있지 않을까 했는데 3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네요. 원래는 신학을 전공했었대요. 그런데 졸업하고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뒤늦게 요리에 흥미가 생겼고 요리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남들보다는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꿈이 생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내 가족처럼 여기겠다며 저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해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을 보고는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다행이라며 잘 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카페가 커져서 제가 아니어도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졌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식장 예약부터 혼수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저에게 마음 놓고 일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두 번째 결혼을 하는 제게 남편과 나이 차이도 있는데 더 어려 보이게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고급스러우면서 싼티나지 않는 곳인지 전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미 어렸을 때 좋은 걸 받아보기도 했고 뒤늦은 나이에 그런 걸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민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대신 애써주신다는 시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말과 작지만 용돈 200만 원을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알아보러 다니면서 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쉽지 않으셨나 봐요. 어머니 돌아다니시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주셨지요. 아가, 방금 보낸 사진 어때? 네, 어머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냥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시면 전 다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그 말이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네요. 결혼식 당일 저와 제 친구들은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드레스를 다 입고는 뭔가 많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결혼식 전에 시어머니가 선택해 주셨던 거랑은 많이 달랐거든요. 제 표정을 보고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당황스럽겠지만 진짜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야. 나 정말 너무 속상해. 드레스 피팅 안 했었어? 이게 뭐야? 80년대 드레스도 아니고. 요즘 누가 이런 걸 입어. 내가 봤던 드레스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거든? 저기 혹시 제가 선택한 드레스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아요. 어? 그거 시어머니께서 비싸다고 추가 요금 없는 걸로 달라고 하셔서 이걸로 바꿔드린 건데 신부님이 모르고 계셨나 보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어머 어떡해. 저와 같이 대답을 들은 친구들은 오히려 민망해했습니다.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결혼식이니 애써 밝게 웃으려고 애를 썼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친정엄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음식이 너무 맛이 없고 음식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음식이 부족하기까지 하고요. 저는 저희 친오빠를 시켜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오빠는 매니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에서 뷔페 음식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코로나라 사람도 많이 안 올 거고 밥 먹고 가는 사람도 없을 거라 그냥 제일 저렴한 업체에서 가장 소량으로 주문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가 워낙 평가가 좋지 않은 업체라서 다른 업체를 권유해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냥 이용하시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측에서는 다른 말 하시지 않게 예약사항을 녹취까지 진행했으니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 이야기하라고까지 하셨다네요. 이건 역시도 꼼꼼하게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제 친구들한테는 다음에 좋은 데서 다시 대접하겠다고 사과드렸고요. 괜찮다고들 했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는 절 달래주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일하는 식당에다가 이야기할 걸 그랬어. 사장님한테 물어봤으면 더 좋은 데 알아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도 이럴 줄 몰랐던 거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시어머니도 모르셨겠지. 그래도 애써주신 거니까 내색하진 말자. 그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예식 준비 비용으로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여기에 예물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반지랑 시계까지 맞출 거라 그 비용은 별도로 1,000만 원 더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넉넉하게 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 터진 직후라 하객 수도 양가 합쳐서 50명으로 맞췄고 정말 꼭 필요한 인원만 초대했어요. 그리고 대개 예식 비용은 양가에서 반반 내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걸 알면 속상해 하실까봐 제가 시어머니께 미리 돈 드린 건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식 끝나고 남는 돈은 당연히 돌려주실 거라 생각했고 그 중에 반 정도는 시부모님 여행비로 쓰시라고 드리려고 했었네요. 그런데 입싹 다 드시더라고요.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도 주시지 않으셨고요.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넉넉하게 드렸고 어느 정도 나왔을지 대략적인 금액 파악이 될 정도라서 그때 많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결혼해본 걸 티내는 게 되어버릴까 봐서요. 그래서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행히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예물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처음 알아봐 주신 게 예물이어서 그런 건지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고 사진도 찍어서 여러 가지 비교해 주셨거든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고 제가 고른 것 그대로 잘 왔습니다. 그런 예물을 보고 있자니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군요. 저희 아버지 시계가 많이 낡으셨거든요. 아버지 결혼할 때 예물로 하셨던 시계라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 딸이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린 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 것도 새로 맞춰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보석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결혼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사장님께서는 제 시계와 반지를 보시고는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며느님이시구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추천해주신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시계도 해드리려고 왔어요. 와, 며느님께서 대단하시네. 그때 예물반지랑 예물시계 하면서 시어머니 팔찌랑 아가씨 목걸이까지 며느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 시계 해드리려고요. 며느님이 효녀의 능력까지 있으시고 정말 부럽네요. 시어머니 팔찌랑 아가씨 목걸이요? 네, 그것까지 해서 제가 할인 많이 해드렸잖아요. 800만 원에 해드렸을 텐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예물을 보시며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시계까지 하려면 200만 원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네 마음에 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더 달라고 하겠니? 그냥 내가 200 보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살 생각이나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비 비용을 안 돌려주셔도 애써 참았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금옥방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200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200이 남는 거라는 걸요. 1200만 원에 제 예물을 했던 것이 아니라 800만 원에 우리 부부 반지와 시계, 그리고 시어머니 팔찌, 아가씨 목걸이까지 샀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싫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수까지 알아봐 주신다고 한 건 취소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네요. 어머니, 혹시 저희 혼수 아직 안 알아보셨죠? 안 알아보셨으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응? 왜 그러니? 이미 다 주문했다. 이제 물건 배송 갈 거야. 너가 주기로 한 돈은 나한테 지금 계좌로 보내거라.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혼수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기사분이 집에 오는 날, 집에 남편이 일찍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는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마감까지 한 후 퇴근했습니다. 반짝반짝한 가전들이 들어오면 더 신혼 분위기 나고 좋을 것 같아 괜히 설레더군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온갖 가전들이 많긴 많은데 디자인이나 색상이 좀 올드하다고 해야 하나? 요즘 제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가전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밥도 남편이랑 만나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곤 하다 보니 쉬는 날이 되어서야 냉장고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냉장실 구석에 불이 하나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냉장고 겉면에 붙어있을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스티커를 찾아보았는데 아니 세상에 배송을 어떻게 했는지 냉장고 겉면이 울퉁불퉁할 정도로 찍힌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배송기사에게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저 며칠 전에 가전 배송받았던 302호예요. 와서 냉장고 상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배송기사님은 오셔서 냉장고를 쑥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시더군요. 문제 없는데요? 왜요? 이렇게 찍힌 자국이 많은데 문제가 없다니요? 그건 다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애초에 싸게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중고라고요? 그럼 지금 이게 새 제품인 줄 알고 저한테 따지시는 거였어요? 이거 딱 봐도 중고잖아요. 색도 여기 바랬구먼.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 혼수 비용으로 시어머니께 3천만 원 보내드렸거든요. 기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집안을 둘러보니 중고라는 게 티가 나더군요. TV 한쪽 모서리의 금이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TV 수납장 손잡이 부분의 나무도 살짝 기스나 있고 김치냉장고 뚜껑이 미세하게 높낮이가 다른 것 등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아니 솔직히 누가 신혼가전을 3천만 원씩이나 들여 전부 중고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새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었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다짜고짜 이게 뭐니? 어머니, 저 어머니가 예식장 비용도 부풀려 말해서 중간에 돈 더 챙긴 것도 알고 있고요. 금반지, 금목걸이 비용도 3배나 비싸게 말해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았고요. 그런데 새 것인 줄 알았던 가전제품이 중고라니요? 제가 어머니께 혼수 비용으로 드린 게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짜리 중고가 어디 있어요? 어머, 얘, 너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다? 검소하게 살면 좋지 않겠니? 네, 그럼 어머니, 저 검소하게 그냥 그거 쓸 테니까 제 돈 돌려주세요. 전부 얼마인지 들었으니까 제 돈 돌려달라고요. 어머니 팔찌랑 아가씨 목걸이는 제가 해드린 걸로 할게요. 그러니 예식 비용 남은 거랑 예물비 남은 거, 그리고 혼수비 돌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방에 있던 아가씨까지 나왔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세게 나가면 저도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다시 돌려줄 수 없어서겠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마. 정말 다 엎어버릴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니 제가 거기다 대고 윽박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화가 가라앉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지요. 남편은 다행히 시어머니나 아가씨 같은 사람은 아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많은 신뢰를 잃긴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요. 제가 크게 뒤집어 놓은 이후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거의 왕래를 안 하다시피 하기도 했지요. 시댁 식구들도 딱히 오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가 결혼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저는 아가씨에게 큰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혼수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저희 집에 있던 얼마나 묵었는지 모를 이 가전들을 다 아가씨네 신혼집으로 배송 예약을 걸어 놓았습니다. 메모도 함께요. 아가씨가 생각해서 사준 건데 얼마나 좋은 거 사셨겠어요. 제가 정말 곱게 잘 썼거든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는 이 가전제품들을 모두 아가씨 집에 차곡차곡 채워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새 가전이랑 가구들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아가씨 선물로 새로 산 건 있네요. 이불 세트요. 100만 원 넘는 비싼 거라 저번 주에 사서 아가씨에게 미리 건네주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어머, 이게 비싼 거라 그런가? 왜 이렇게 무거워? 하면서 그 두꺼운 이불로 아가씨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날아갈 정도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니 확실히 스트레스는 덜하네요. 남편에겐 제 눈치 보지 말고 왕래하고 지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젠 신경 안 쓰려고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동안 당하고 산 걸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너무 답답했거든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좋네요. 저 좀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